네, 정치부심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아주 새로운 한 분이 네. 또 보입니다. 잘 아시죠? 뭐 김용민이보다 더 유명한 우리 아이, 김진애 예.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법사위원회에서 아주 맹활약하신 역시 그래도 재선 의원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한 방이 경력이. 있어요, 진짜.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 방 쳤어요. 예? 오늘 여러 방 쳤다고. 오늘도 법사위회가 있었습니까? 오늘도 법사에 있었고요. 막히지 솔직히 않네. 지금 예. 지금 상임위 중에서 열리고 있는 데가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예. 그중에서 이제 우리 법사위는 네. 뭐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여당 위원장을 뽑아서 그런지 네. 미래통합당 없이도 이렇게 잘 굴러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 제가 열심히 열고 아니, 있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회의는 제가 쭉 모니터를 했는데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바로 이상적인 국회의 모습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미래통합당만 없으니까 네. 미래통합당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쪽은 터무니없는 공세를 펼치고 이 여당과 또 범민주정당, 또 진보정당은 또 상대적으로 또 이런 미래통합당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그걸 또 어느 정도는 언급을 받아쳐야 해줘야 되니까. 되기 때문에. 패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전 투구가 될 수밖에 없는 글쎄 구조인데 말이죠. 미래통합당이 없으니까 지난번 회의 나 정말 그러니까 그 이데아에 가까웠다. 쓸데없는 노이즈가 없어. 네, 노이즈가 없었어요. 노이즈가 없어. 그렇다고 뭐 옳은 소리만 있어. 네, 그래요. 또 의원님 거기서 네, 또 네. 이렇게 유튜브 한번 옳은 보내주셔서 소리, 감사합니다. 옳은 옳은 소리 소리. TV.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회의를 쭉 보면서 이제 느낀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을 봐주지 않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 추미애 장관 나오셨을 때 네. 사실은 저도 놀랐는데요. 완전히 긴장감이 팽팽해. 그렇죠. 뭐, 그리고 근데 이제 그날도 사실은 조금씩은 봐주셨어요. 처음에 조금 좀 조용하게 가다가 제가 그 한흥상 씨의 그 옥중 편지. 자필 편지를 읽으면서 네. 좀 이제 세게 좀 올렸죠. 네. 그랬더니 올리고 나니까 뭐 그냥 뭐 소병철, 나도 한다, 뭐. 막 소병철, 송기현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날 좀 법무부 장관께서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르셨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장관께서도 굉장히 법무부에 예. 다음 액션을 취하는 거에 저는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압박을 받는데 어떻게 그걸 아유, 안 하랴 말이냐. 정말. 그래서 지휘권을 발동을 하셨죠. 앞으로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예. 들어오는 거 저는 기다려요. 그래요? 제가 오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제 네. 법사위가 이렇게 길게 앞뒤로 있는데 네. 저는 소수당이니까 쭉 여당 의원이 쭉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끝에 앉아 있거든 제가. 그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같은 쪽에 앉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오면은 나 좀 자리 좀 바꾸게 해달라고. 좀 앞에서 보면서 좀 전투력도 올리고 그래 보려고. 같은 야당끼리 좀 잘해보시지. 그래 보려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진애 원내대표님 잠깐 오늘 시간을 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박원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박 의원님 머리를 볶으셨나요? 못 봤나요? 지난주에 만나죠? 지난주에 못 봤어요. 지난주에 볶았어요. 그 똑같은 질문 했어요. 그래요? 네네네. 지난주에 얘기도 해놓고서 그래요? 지난주에 방송을 무의식 중에 한 거야. 내가 보니까 지난주에 눈동자에 충분히 없더라. 아니, 앞에 2시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탈탈 털리죠. 그 예. 멘탈이 예. 뭐 진이 다 빠졌다고 해야 될까? 맞아요. 예,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예, 예. 예. 오늘은 왜냐? 비니 밀크를, 버니 밀크를 먹기 때문에. 버나 야, 밀크인가? 줄어대다 하나 걸렸네. 네. 지금도 무의식이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방송을 해주고 그래요. 자, 우리 김성애 대표님 아이고,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같은 당 그런 거. 오늘 네, 대표님 그렇습니다. 나오시고, 네, 대변인 네. 나오시고. 김용민 TV 사상 열린민주당이 2명 나오고 처음이네요. 그런 것 같아.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 있었나요? 아니야. 아니요, 지방 그때 안 투표가 계실 때. 나오셨는데 나안 계실 때 안홍구 사무총장이 나오셨어요. 두 분만 그렇지, 있었어요. 안원구.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당 사명들이 그냥 수시로 나옵니다. 아니, 어때요? 이게 좀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그 당에 이게 같이 계신 분들끼리 좀 친합니까? 어떻습니까? 좀? 우리 안 치네. 안 친해요? 으르렁으르렁한데. 그래요. 맨날 옳은 소리 서로 하느라고. 네. 친합니다. 근데, 예. 근데 뭐 활발한 대화들을 같이 나누고 계시고요. 예. 근데 봐주는 건 없어요. 조금 살벌해요. 살벌하다.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은 서로 지적질하고 그리고 뭐 저기 해서
굉장히 저는 그런 긴장감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긴장감이 있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음. 그 대신 이제 꼭 그 긴장감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최강욱 대표가 얼마나 웃기는 사람인지 그래요? 오. 진짜 정말 웃겨요. 아니 어떤 때는 웃어가지고 더 이상 대화를 못하게 할 만큼 그 웃겨요. 정도입니까? 그렇게 그럴 정도로 웃기고 그 양반은 뭐 별의별 비화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글쎄 말이죠. 뒷이야기. 뒷이야기 정말 많이 하나요. 저는 주로 디스를 많이 하고 원래 그렇게 기분- 약간 진지하셨던 분이 약간 한 번씩 꺾으면 더 웃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웃겨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럴 때가 좋죠. 예. 네. 자, 우리 황현희 씨.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현희입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차기 대권 주자로 지금 백종원 씨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백종원의 대항마로 제가 그래? 네가 왜 나를 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들어가? 약간 이렇게 돼야 돼. 그래요. 참 오늘 굉장히 그런 소식이 돌리대요, 진짜. 네, 백종원 씨.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 느낄 게 있다면 딱 하나 느낄 게 있다면 예. 야, 김종인 안 죽었다. 아. 이 혀로 몇 마디 했는데 이슈어를. 포털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그런 돼요, 능력이 그거는. 있나 봐요, 진짜. 네. 예. 우리 어떻게 백종원과 보셨어요? 무슨 묵계가 있는 거 아니야? 네? 백종원이 차기 비즈니스를 런칭하고 있는데 일면식도 없대요. 일면식도 없어요? 일면식도 없대요. 나는 오늘 그걸 보면서 저희 얘기는 당내 대선 주자들, 그러니까 자칭 타칭 대선 주자들을 향해서 완전 맥인 거죠. 맥인 거죠. 아. 니들은 아니야. 이 얘기를 좀 돌려서 한 거라고 생각해요. 니들은 백종원급도 아니야. 이렇게 완전 다 맥인 거죠. 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백종원 그분이 무슨 생각이 있을 리는 없고 그분이 이제 뭐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있을지 몰라도 근데 예. 이제 저는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이시죠. 네, 비대위원장의 그 배포가 확실히 있어요. 그 배포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여튼 간에 이게 필살기가 아니라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쫙 저기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그거를 아마 예전에 예전 사람들은 좀 그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전문적인 표현으로 네. 야불이라고. 맞아. 그게 있어요. 야불이 깐다라고 하죠. 야불입니다. 우리는 야불이. 직설로만 예. 하는데 네. 그냥 반은 그게 있어요. 약간 돌려가기가 아니 근데 이제 있군요. 더 이상 그런 게 통하지 않아야 되는데 솔직히는 뭐 그런 게 통하는 이유도 그걸 받아주는 여러 그렇죠. 보수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닙니까? 우호적인 언론들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사실 언론들이 무슨 얘기를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그런 걸 글쎄요. 툭툭 던지는 게 네. 아니, 이제 능력이죠. 그분의 화법이 언론이 받아쓰기 아주 좋은 화법이에요. 글쎄.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이제 뭐 기승전결을 얘기하는데 그분은 덮어놓고 결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안철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안철수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철수가 왜 그런지 얘기 안 하고 그런 사람 정치하면 안 돼. 그럼 이게 이제 제목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철수 정치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분의 화법이 굉장히 사실은 언론들이 좋아하는 화법이에요. 네. 아니 말씀 나오신 김에 그럼 안철수 근데 아주 질이 안 예. 좋은 거지. 전 대표는 정말 저는 질이 안 좋은 거라고 봐요. 나가리 뭐 아니 나가리 우리 뭐, 사회를 굉장히 수준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일인데 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가령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가서 지금 미래통합당 이래도 그럴 게 아니다. 그냥 다 내놓고 네. 오히려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예 밑으로 확 내려가는 게 좋다. 이런 거 같으면 굉장히 괜찮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식의 말 한번 툭툭 던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왜냐하면 그건 여러 해석이 가능하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저는 아주 바람직한 사회의 태도라고 보지는 않고 저희도 선거 중에 이제 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 그때 뭐 그때는 이제 선대위원장이셨죠. 네. 그때는. 비대위원장으로 또 왔었어요. 그 더불어민주당에. 아니 그 선대위원장 하셨을 때 이번에 총선에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그랬을 때 저기를 했는데 우리가 많은 평가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뭐 주진영 대표도 그렇고 손혜원 형 가까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시니까 그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예. 본인 자신의 역할을 일종의 국사라는 거 있죠. 왜 예전에 예. 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스승으로. 왕이 막 스승으로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자처를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절대 나온다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그런 작전 중에 하나고 하여튼 작전을 너무 많이 국사 치시고는 작전을 너무 많이 피셔. 국사가 되기에는 조금 이제 함량이 그렇고 네.
그 선거판에 왜 스핀 닥터라 그러잖아요. 네. 딱 원 포인트 레슨으로 뭔가 선거판을 뒤집는 네. 딱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김진애 대표님 모셔가지고 우리 저 추호 할배 얘기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그만합시다. 시간이. 예. 맞아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이건 정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할 그런 소이 밀크. 네, 이게 이름이 비나 밀크입니다. 비나 밀크. 캘리포니아 웨이브 3종이 나왔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실 수 있는 비나 밀크인데 베트남 1등 유제품 기업인 비나 밀크가 김용민닷컴에 해외 직구 가격보다 저렴한 대박. 압도적 최저가로 입점했습니다. 비나 밀크 1976년에 제 아내가 태어난 해 설립된 베트남 국영 기업입니다. 아, 국영 기업이군요. 그래요. 세계 최고 수준의 유기농 인증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유제품 등의 식품에 대한 법규와 기준이 까다로운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을 포함해서 50여 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에 입점한 비나밀크 캘리포니아 웨이브 3종은 이게 호두 그리고 아몬드 그리고 레드빈이 콩 빨간색 팥. 검은 콩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아니 빨간 콩이니까 팥이죠. 팥. 예. 레드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와, 팥이 레드빈이라고 하는구나. 100% GMO가 아닙니다. 100% GMO. 논 GMO죠. 예. 야, 난이야, 난. 난이에요? 노는 사투리야, 사투리. 난. 난. 100% 난 GMO 콩만을 사용해서 유로 오가닉 그리고 USDA 인증, 미 농무부 인증, 그리고 할랄. 할랄 인증까지 받았네요.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허용된 것인데, 아이고 기독교계가 별로 안 좋아하겠다. 할랄하면 아주 뭐 그냥 기를 쓰고 반대하는데, 자 그러나 하여간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수준의- 할랄 푸드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건강한 음식. 건강이 좋아요. 네. 네, 건강이 좋아요. 최고 수준의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첨가물 없는 건강한 식물성 밀크 찾는 분들, 우유 소화가 어려워서 우유 대체품을 찾는 분들, 채식주의자로서 비건 음료를 찾는 분들, 그 비건 씨도 이걸 굉장히 선호한다는 얘기 스티브 비건도 이걸 매일 먹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부담 없는 아침 식사가 필요한 분, 단단한 견과는 섭취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라든지 어르신, 그 밖에 맛있는 두유 찾는 분들, 이런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나 밀크, 호두, 아몬드, 레드빈 한 박스 24팩인데 이건 12,900원. 굉장히 싼 편 아닙니까? 굉장히 싸죠. 자, 그리고 비나 밀크, 호두, 아몬드, 레드빈 두 박스 48개 팩인데요. 세 가지 맛 중 두 가지 맛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또 23,800원 훨씬 더 저렴합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유기농 두유 비나 밀크를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긴급 공지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시작된 요즘 김용민닷컴에서 실외기도 필요 없고 설치 기사도 필요 없는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을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메이드 인 대박이다. 코리아 파세코 에어컨에 준비되는 수량이 딱 100대입니다. 100대예요. 인터넷 최저가는 59,059만 59,000원이면 한 10개 살게요. 제가. 예. 자, 596,820원. 김용민닷컴 압도적 최저가는 559,900원. 네, 여러분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에다 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똑같아요, 효능은?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소음이 심한 게 있는데 이거 네. 파세코가 되게 유명해요. 예, 소음이 별로 없는 창문형 에어컨. 요즘 1인 가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 아이고 설치 기사도 없고.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찾고 유기농인 싶고. 거죠? 이 두유는. 유기농 에어컨 아니에요. 에어컨은 아니고요. 예. 에어컨이 어떻게 유기농이 있을 수 그러네요. 있습니까? 예. 그래요. 이거 되게 신선하네요, 진짜. 저기야 그 배지밀 맛인데 조금 이제 특이한 배지밀 맛. 이 제가 지금 세 개 다 먹어봤는데 팥이 제일 팥이 제일 맛있네. 그래요? 음. 난 이게 제일 맛있었는데. 팥이 조금 달아요. 그리고 실제로 당분도 더 들어있긴 한데 이게 제일 맛있어. 이건 이 두유의 어떤 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 두유를 못 드시는 분들도 비릿한 냄새 아주 있죠. 쉽게 예. 먹을 수 있는 그런 이거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팥. 네, 팥은 맛있네. 이게 두유의 두유가 네. 텁텁한 맛 있잖아요. 그게 없네요. 이거 굉장히 라이트하네. 들큰한 맛이 있는데 그게 없고 예. 그다음 아몬드도 맛있고
아, 저 좋다. 호두가 맛있네, 호두. 그래요. 여러분 비나밀크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김용민닷컴 경기가 어려우니까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리고기 아니, 좀 사야겠네. 네? 오리고기 다 그럼요. 떨어졌는데 예, 사야 되겠네. 많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오히려 더 비대면 뭐 이런 거 많이 구입 늘어나지 우리는 않았어요? 상관이 없어. 저기 재난지원금이 상관이 없어요. 아, 상관이 없구나. 네. 큰일 났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다음 달쯤 되면은 네. 재난지원금 다시 한번 좀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자영업자들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2차는 무조건 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2차 감염이 이거 2차 감염이 아니라 2차 유행이 음. 가을에는 뭐 무조건 온다는 얘기. 유행이나마나 지금 네. 저기 또 팬데믹이 온다는 얘기가 뭐, 있죠. 뭐 아무것도 지금 과거로 돌아갈 수 이게 없는 지금 문제예요. 추석이 9월 말쯤 아니에요, 올해? 네. 그러니까 추석 앞두고서 또 한 번 경기가 고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한 거 가지고 지난 2달 동안 어쨌든 잘 썼죠. 이 네. 경기가 좀 반짝했고 네네. 골목 상권들이 살아났는데 이제 여름 지나면서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네. 모르겠는데 별로 나아질 기미가 없잖아요. 고용 상황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그래서 민생의 2차 고비가 올 텐데 2차 이 재난지원금이 이번 추경이 빠졌어요. 굉장히 아쉬운데 아니 근데 그 기획재정부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뭐 그게 기획재정부의 논리죠. 국간지기의 논리죠. 어쨌든 재정 건전성 논리인 거고 국민들한테 그냥 돈 주는 걸 싫어하고 근데 이게 그 경기가 도는 데 있어서 효과를 드러냈고요.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2차, 3차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업 지원도 있고 또 뭐 그 고용이나 긴급한 민생에 대한 지원도 있죠. 뭐 기업 지원만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게 근데 민생 현장에서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 효과가. 풀어봤자 사실 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직접 국민들한테 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재난지원금이 그렇지 효과가 있었던 건데. 그렇게까지 안 가는 거 아니고 이제 기재부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안 맞긴 한데 여하튼 같은 한정된 재원이면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리고 네. 1차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이 나간 건 말 그대로 긴급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긴급했기 때문에 누구를 줘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다 준 게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동안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전국민 고용보험 포함해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실업자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실업조차도 못 해본 아예 이 극빈층들을 어떻게 이 부양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이 자꾸 나가면 나갈수록 그러니까 사실 우파에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게 하여튼 모르겠고 다 주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복지 예산의 감축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뭐 노령연금이니 뭐 이런 거 줄이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그리고 또 이제 경기 부양보다는 사실은 이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역할이 있었고 그리고 1차로 뿌려서 이것이 실제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면밀한 판단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숨고르는 건 맞는데 어느 쪽도 다 닫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는 더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이게 이제 단기간에 13조 원 정도를 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금 1차 긴급재난지원금 나간 건 8월까지 써야 돼요. 네. 시한이 정해져 있고 뭐 지역화폐 형태로 돼 있고 물론 이제 고령의 거동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현금으로 줬어요. 계좌로.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고용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급휴직이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넘어서 대기업까지도 지금 대한항공.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런 서비스업들 같은 경우에 근데 무급휴직을 하게 되면 고용유지 지원금도 못 받아요. 고용유지 지원금은 어쨌든 고용을 유지하는 걸 조건으로 사업자들한테 사용자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데 근데 고용유지 지원금 이제 기한이 다 떨어지면 고용유지 지원금 받아가지고 고용 형태를 유지하는 차라리 무급휴직을 하겠다. 이런 선택을 하고 있고 지금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 고용보험제도 내에서는 무급휴직에 대해서 그 어떤 보장도 해주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빠르게 어쨌든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부나 여당이 생각하는 전국민고용보험은 순차적으로 특수고용직부터 확대하고 지난번에 이제 예술인 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수고용직도 이제 확대 범위를 1차 범위가 있고 2차 범위가 있고 늘려가고 나중에 이제 자영업 가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좀 너무 속도가 늦다고 생각하고 네네. 기왕 가는 김에 한꺼번에 가야 되고 자꾸 이게 이제 기본소득 논의하고 재난지원금 논의를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한데 논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소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르죠. 이건 좀 긴급한 그야말로 한시적이고 긴급한 경제 민생 처방인데 그럴 만큼 지금 체감 경기가 굉장히 어둡고 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이게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잡힌다면은 뭐 그 긴급재원 지난 재난은 편성할 필요 없죠. 그렇죠. 예. 잡힐 기미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2차 준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이제 여름을 지나가면서 피부로 느껴질 겁니다. 이 경기의 어려움이라는 게 민생의 어려움이라는 게. 예.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기재부가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그 틀어막기 어려울 거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사실 기본소득이나 재난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이 갖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은 그 효과가 두 번이에요. 일단 자기가 먼저 지급받아서 첫 번째 효과고, 그리고 이렇게 지급됐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소비하지 않겠습니까? 소비하면서 또 나한테 돌아와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든 뭐 소상공인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어떤 또 세 번도 네 번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마중물로서의 그 의미를 다져야지 뭐 13조 푼다고 경기가 살아난다, 그런 개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좋은 대책을 빨리 내놔야 될 텐데 기재부가 이게 곶간지기 역할을 넘어서서 주인 결제를 받으려고 하고 이런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왜 자기 발언이 나와야 돼요? 난 제일 황당했던 게 국회에서 그 용해인 의원이 물어보니까 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있어야 한다라는 여론조사를 내미니까 이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준 다음 그 다음 여론조사를 해야지. 지금 그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홍남기 부총리가. 야, 참. 대통령이 다 됐어요. 그분 이제 좀 집에 가실 때가 된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네. 지금 지난번에 이제 1차 재난지원금 편성 과정에서 이제 기재부의 몽리가 좀 있었고, 예.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은 절대로 안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대학 등록금 가지고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 대학가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등록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건국대에 이어서 오늘 어디 한성대든가 어디 한 군데도 더 2학기 때 이제 그 장학금 형태로 저 대학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3차 추경안에 빠져 있어요. 게다가 교육부가 190만 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그리고 대학도 10만 원 매칭하면 20만 원이잖아요. 그 용으로 이 1,900억의 추경 예산을 요구했는데 다 잘랐어요. 기재부에서 전액을 삭감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대학 지원 예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대학 지원 예산 중에서 목적이나 용도가 정해져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그 목적이나 용도를 유도리를 달라. 지금 이제 등록금에 대한 이렇게 학생들의 불만이 거세니 그런데 쓸 수 있도록. 네. 그랬더니 이 목적이나 용도는 좀 유도리 있게 해줬어요. 근데 예산을 깎았어. 540억을.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정부가 직접 줄 수는 없다 현금으로 대학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기존의 대학에 주던 지원 예산은 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도 사실은 대학도 대학 편차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대학도 있고 예. 여유가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저 이른바 명문대라고 하는 학교 말고는 다 지금 뭐 그 대학들이 문제 해결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온라인 그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운영하는 사이버 대학 같은 데하고 그러니까요. 그 대학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학 등록금이 뭐 그렇죠. 3분의 1 이상 엄청난 차이죠. 비싸죠. 네. 그래서 저희 정의당에서는 이번 3차 추경 예산안에 그런 어떤 그 비대면 강의에 비용을 감안했을 때 총 한 9천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네. 뭐 형태는 2학기에 장학금으로 지급해도 되고 뭐 여러 2학기 등록금을 그만큼 줄여줄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죠. 직접 현금으로 주지 않더라도. 문제는 정부가 실제 이거를 3차 추경안에 반영할 그 의향이 있느냐. 여당 내에서도 뭐 그 직접 지원은 아니더라도 3차 추경안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또 이게 뭐 기재부가 워낙 거세게 반발을 해서 그런지 여당 내 그런 목소리를 잦아들었어요. 아, 기재부가 진짜 대통령 머리 위에 있습니다, 정말. 예. 그 김진애 대표님 오늘 그 법사위에서 어떻게 뭐 추미애 장관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그 언제였습니까? 지난주일에 예, 목요일에 나왔고 목요일. 예. 오늘은 대법원하고 법제처하고 예. 그리고 양형위원회 아. 이렇게 셋이 나왔는데 오늘 뉴스를 하나 또 이제 예. 팔로우를 안 하셨을 텐데 아마 못 봤어요, 지금 제가. 이제 들으신 분들은 많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게 예. 얘기를 한 건 뭐냐면은 아마 그 마지막 말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네. 다 발언이 다 끝났어요. 네. 5분 발언도 추가 발언도 다 끝났는데 그냥 이제 위원장이 끝내시려고 그래. 네.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지난번에 법무부 추미애 장관 나오셨을 때 네. 그때 대검이 안 나왔다. 예. 그래서 나는 당연히 대검 스케줄은 따로 잡히는 줄 알았다. 네. 근데 없이 그냥 가는 거냐.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업무 보고 안 받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검찰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또 우리 위원장이 또 싹 그렇게 받아주시더라고. 그게 여태까지 업무 보고를 받은 관행이 없고 국감에서만 했고 그래서 내가 그거 참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딱 윤호중 위원장님 그렇게 말하시니까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능성이 네. 제가 불가능한 겁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네. 아마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저희가 관행을 깨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 법사위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 지금 한동수 건도 그렇고 한동수 건이 아니라 한동훈 건과 또 한명숙 전 총리 네네. 예, 아이고 그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명숙 전 총리 그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정당했는지 그 건하고 아니 그거보다는 위증교사 모의라고 보는 게 좋죠 지금으로서는. 네, 그렇죠. 네네. 이제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검언 유착 한동훈하고 채널A 이동재 그렇죠. 사이에 그 문제 둘 다 그게 다 인권부로 넘어갔는데 아니 감찰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글쎄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오케이 감찰부로 갑시다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시 또 인권부로 하라고. 아니 양쪽으로 다 반은 한다. 받은 거죠, 반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그 인권부로 한다는 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 네. 감찰부도 하라. 네. 아니 감찰부가 중심으로 해서 하라고 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지휘권 발동을 분명히 장관이 하셨는데 네네.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그야말로 거역을 한 겁니다. 거역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어저께 그 액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저께 왜 반부패 협의회 대통령과의 그 예. 회의가 있으면서 일단은 좀 너무 좀 이렇게 갈등하는 각을 세우는 모습을 거는 안 된다. 그런데 그래서 아, 잠깐 그동안 각을 안 세워가지고. 잠깐 넘어간 것 같은데 이게 네. 이렇게 만만하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뭐 요 다음 액션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그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도 여러 내용 중에 네. 굉장히 대검의 행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 오늘도. 그리고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제일 오늘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한 게 대검이 가지고 있는 게 내부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 어느 부처보다 제일 많아. 그러니까 저는 그 비공개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뭐 자기네들의 보호를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가장- 비공개 회의였습니까? 아니요. 오늘은 다 저기죠. 아. 근데 이제 그 비공개 규정들이 많은데 비공개 규정이 많다. 근데 아. 규정이 제일 많은 거면 가령 안보나 국방 뭐 이런 거 관련될 것 네. 같잖아요. 네. 그럼 국방부가 제일 많을 것 같잖아요. 네. 국방부가 66개인데 네. 대검이 93개. 거기다가 저 법무부는 22개밖에 안 돼.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고 더군다나 내용이 뭐냐면은 예. 바로 인권 감독관실 운영에 관련된 거. 예. 대검 감찰부에 관련된 운영, 거기다가 무슨 뭐 성범죄에 관한 얘기, 내부의 무슨 여러 가지 규정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꽁꽁 뭉치고 바깥에 보여주지 않으면서 자기네들끼리 그 규정으로 자기네들을 보호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감춰요 그거를? 아니 그래서 제가 법제처장한테 오늘 난리를 쳤죠. 아. 그래서 법제처장 그거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뭐 심사해가지고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매듭을 단칼에 끊어야 된다. 네. 안보와 가령 뭐 국방과 정보 보호와 인권 보호 이런 거 관련되지 않은 거는 다 공개하게끔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검찰이 하는 짓을 막을 수가 있지.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보면은요. 자기네들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게 모든 규정들이 내부 컨트롤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니까 막 열불이 나지. 그래서 오늘 좀 저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총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비공개 규정을 뭐 만들었다. 검찰총장뿐이 아니라 검찰의 기득권까지도. 이런저런 네. 또 검사장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 사법농단 판사들. 네네. 잘 아시잖아요. 사법농단 판사들 우리 지금 탄핵도 한 번도 못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저번에 1심에서는 위헌은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판결도 나왔고. 위헌인데 위법이 아니다. 이런 네. 말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말 그게 1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최근에 판사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뭐 법원 규정이 어떻고 뭐 판사의 뭐 10년이 임기가 보장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우리 국회의원 4년이고 대통령은 5년인데 왜 판사만 10년 보장합니까? 비판사를. 그래서 오늘 좀 또 뭐 많이도 지원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같이 이제는 저기를 해나가야죠. 너무 말뚝 박지 마세요. 네. 왜냐? 아니 말도 안 박을 거야. 그러다 아니, 저- 법사위에 말뚝 박는 수가 아니, 있어요. 나는 너무 잘하시면. 제가 법사위 지금 진지하신 것 같아요. 법사위를 노리고 들어왔단 말씀이 있어요. 너무 법사위 잘하고 계세요. 오늘은 적당히 또 했어요, 지금. 시니까, 예. 아니 사실은 최강욱 대표하고 저하고는 둘이 작전을 짰어요. 둘이 각자 독하게 하자. 독하게 해서 예. 안 되겠다. 차라리 법사위에서는 최강욱이 낫겠다. 김진애를 쫓아내자. 그다음에 국토위에서는 차라리 김진애가 낫겠다. 김진애를 데리고 오자. 쓸모가 있겠다. 과연 그럴까? 근데 지금 보니까 예. 자칫하면 이게 큰일 나겠어. 아니 그래서 최강욱 의원도 후원 회장을 맡은 분이 승효상 선생 이제 건축에 오, 예, 가시고 그 최강욱 대표 본인도 건축에 대한 조예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두 분이서 아주 의도적으로 상임위를 이렇게 바꿔서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글쎄 말이야. 그런 이런 저기가 의혹이 있어. 지금 불거지고 아니, 있습니다. 토이가 건축하는 데는 아니잖아. 그래서 예. 왜냐면 그렇다고 뭐 이 기회를 솔직히 제 인생에 정말 꿈도 안 꿔본 일입니다. 제가 뭐 국회의원 되는 것도 생각해 본 적 여러 가지 있지만 네. 아니 법사위에 제가 어떻게 들어가 앉아있을 수가 있냐고 도대체 꿈도 안 꿔본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아니 근데 우리 김진애 원내대표님이 사실은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KBS 토론 프로 진행하셨어요. 네. 그때 항상 표방하셨던 게 뭐냐면 시민 김진애입니다. 그래. 김진애 박사입니다. 뭐 어. 김진애 전 의원입니다. 이러지 않고 시민 김진애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시민의 눈을 또 갖고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법사위원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또 드러난 게 예. 오늘 나왔던 질문들이 되게 당연한 질문인데 아무도 하지 않았던 질문이었던 것이 이제 정리해 보면 이 법사위가 1년에 전체 회의가 열리면 예. 그 행정부의 관할 청들이나 이런 데 나와서 업무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검찰청만 대검만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사 때만 한번 쓰고 오고 나머지는 그냥 관례적으로 안 해왔던 건데 지금까지 아무도 이걸 지적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법사위가 아닌 분의 눈에서는 아니 다 나오는데 왜 쟤만 안 나오냐. 너무 이상하잖아요. 나는 근데 깜짝 아무도 놀랐어요. 문제 제기를 왜 안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고 이제 판사도 마찬가지로 판사 임기 10년을 보장하는 것은 그 사법적 독립성을 지키려고 했던 건데 그렇지. 지금 네. 최근에 벌어진 이 사법농단 쪽 이런 사태를 보면 임기 꼭 10년 보장해야 되느냐 이런 당연한 질문들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것이 이상했던 것이고 그래서 항상 법사위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변호사, 검사, 판사 사시 출신들이 아닌 사람들이 항상 같이 그 법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가 된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너무 좋은 게 김진애 의원님이 들어가셔서 그동안 그 안에서 했던 그 모든 관례들과 당연시 여겼던 그런 일들에 뭔가 제동을 좀 걸어주시는 네. 약간 이런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그래서 제 같아요. 말 중에 가장 먼저 예. 이상합니다. 어.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왜 이걸 여태까지 이러고 있었어요? 약간 네. 이런 질문을 해준다는 게 그게 맞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예, 예.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하나 자랑하자면 네네. 그 와중에 그래도 제가 웃겨드리기도 해요. 중간중간에 아니 법사위가 쓸데없이 너무 폼 잡고 앉아있어 다들. 솔직히 너무 폼들을 잡아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냥 중간중간에 좀 웃겨드리고 뭐 그러죠. 가끔가다 저한테 연락 역할도 주시면 제가 가서 웃겨드릴게요. 예, 예. 자, 한번 가서 법사위 한번 웃기고 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예.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중간중간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뒤에 그러니까 거기 법원 행정처장님도 그렇고 법조처장님도 제가 어떤 질문을 하는데 막 뒤에서 막 웃고 있어. 본인도 막 웃음이 터질라고 그래서 그래서 뭐 그건 좋다. 아니면 왜냐하면 치열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죠, 예. 웃음을 잃지 유머가 않으면서 있어야죠. 제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웃겨드릴 수 있을까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빨리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그러시죠. 없는 이유가 예, 예. 다 10분 가셔야 돼요. 돼. 아이고. 예.
저기 뭐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가면서 더 빨리 가야 되니까 제가 제 용건부터. 자 김진애 TV 홍보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 중간에 뭐 인서트라도 들어가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사실 김영민 TV에 마지막으로 나오려고 했다가 못 나온 게 바로 선거 전날이었어요. 그날 우리 17명 후보가 다 나왔는데 네. 제가 마지막에 모든 거 다 분장을 해놓고 네. 그날 마지막에 못 나온 게 갑자기 국회 TV에 나가기로 한 걸 아, 제가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거기로 달려갔어요. 예. 그래서 그날 제가 못 나온 거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제가 이제 김진애 TV를 6월 1일 국회 개원하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는 홍보를 시작해야 이제 조금 한 15개 쌓였으니까 이제 네. 홍보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문자를 넣었더니 역시 김영민 TV에서 가장 빨리 불러주세요. 여러 군데 예. 보내셨군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래서 제가 김영민 뭐 여러 군데 보냈는데 답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영민 TV에 나와서 제가 이제 김진애 TV를 제가 뭐 좀 들어오셔서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독, 좋아요, 알림 뭐 해주시는데 조금 색깔은 다르실 거예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바로 시민 김진애, 네. 로서도 그렇지만 사랑 김진애. 또 사랑 김진애도 꽤 매력이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이고, 그리고 넘치십니다. 그다음에 예. 제가 전문가로서도 네.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네. 소스가 있고 예. 그래서 그리고 국회의원 정치하는 또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여러 모습을 좀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오븐 라이프라는 것도 하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뭐 알쓸 토크 같은 것도 할 알쓸 겁니다. 토크. 네, 알쓸 시점 그다음에 이제 나가셨으니까. 반차 도시 탐험 같은 것도 우리 지지자들과 같이 나가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들어와 계시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흥미로우실 겁니다. 많이 네. 구독해 주십시오. 네, 저부터 구독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항상 멘트가 김진 에너지를 나눠드립니다. 끝날 때는 안녕. 알겠습니다. 자, 지금 빨리 네. 지금 동접하시는 분들 검색하셔서 다 바로 하십시오. 김진애 TV 바로 네. 구독하시죠. 그새 벌써 300명이 붙었네요. 그래요. 아유, 대단하다. 1000명 넘어가야 라이브 할 수 있으니까 오늘 1000명 아니 지금 1000명은 넘으셨어. 원래 7,000 구독자는 명이요? 7,000명이. 7,000명이? 네. 죄송합니다. 너무 무시했네요. 그죠? 아니 막 오픈하신 줄 알고. 아니 6월 1일이라고 600명이네요. 그랬어요. 예. 네, 6월 1일에 오픈해서 지금 한 7,000 몇백 명 드립니다. 아유 그래요. 만 명. 네. 오늘도 만 방송에 명, 한 만 10,000명 명까지 넘읍시다. 올라가면 너무 좋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난 근데 그 얘기하기 싫은데. 아이씨. 근데 아니 제가 할게요. 얼마 전에 육개장을 혼자서 먹는데 옆에 젊은 분들이 네. 대출 걱정을 너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갭 투자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한 것 같아요, 느낌에. 예. 그걸 두고 이제 정말 실수요자들, 실입주자들, 그분들로서는 참 이게 암담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 엄살입니까? 진짜입니까? 제가 먼저 일단 하시고 여기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제 지역구가 고양시예요. 네.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덕양을 지역구인데 젊은이들 많이 삽니다. 고양시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가 풀린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고양시에 투기가 좀 과열된 지역이 없지 않아요. 있는데 어느 근데 동입니까, 주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삼송 쪽, 그다음에 뭐 이제 창릉 가까운. 네, 창릉 신도시 그렇지. 저기를 앞두고서 개발을 앞두고서 그 인근 지역. 네. 그런데 고양시 전체로 보면은 투기라고 볼 수 없어요, 상황이. 특히 이제 1기 신도시는 창릉 3기 신도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그동안에 반대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민주당 낙선운동 하기까지도 했고, 그런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데, 네. 근데 여기는 다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1년이 안 돼서 묶였고, 근데 제가 좀 납득할 수 없는 건 파주하고 김포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졌어요, 또. 도대체 이건 뭐냐? 고양시는 어떤 연유로 묶이고, 네. 파주, 김포는 어떤 연유로 빠졌냐? 네. 근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이번 대책 속에 곳곳에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웬만한 데들 하고, 그다음에 뭐 대전, 청주 여기를 묶었는데, 근데 이른바 이제 핀셋 대책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핀셋 대책을 그동안 많이 써왔잖아요. 지금 지난번이 이제 21번째인데, 저는 22번째 대책을 예고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전국을 돌아가면서 핀셋을 해봐야
이 투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 또 다른 이제 풍선 효과, 투기 효과를 부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좀 아까 얘기하셨듯이 네. 갭 투자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네. 혹은 이렇게 이제 대상을 이 지역을 어떤 대상으로 묶으면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따라요. 대출 네. 규제도 따르고 네. 뭐 LTV, DTI 등등 따르는데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은 이상하게 돈 없는 사람들은 집 사지 말고 돈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더 투기하게 되는 이런 대책을 쓰고 있다. 오늘 경실련에서 뭐 하나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이 정부가 지금 아직 4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서울 중위 그 아파트 가격이 50% 이상이 올랐다.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올랐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아무리 많이 올리면 뭐하냐. 최저임금 가지고 집 사는데 뭐 46년이가 걸린다. 이런 자료를 하나 냈던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부동산 대책이 잘못됐는지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여기서 안 나가서 그 최강욱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사실 여기 계셔야 돼요. 아니 저는 뭐 사실 국토위원회 제가 아직 국토위원회는 위원장이 없어가지고 네. 야당이 맡을 예상이기 때문에 아직 없어서 지금 전체 회의를 시작은 못했거든요. 네. 거기 가서 만약 발언하면은 뭐 이번 부동산 대책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저는 일단은 굉장히 씁쓸합니다. 근데 뭐냐면 굉장히 씁쓸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도 한 거 보면은 보이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속해서 풍선이 딴 데로 옮겨 다니니까, 그 풍선을 쫓아서, 네. 어디 풍선, 이쪽 풍선 가면 거기 쪼여매고, 그걸 자기네들은 핀셋이라고 했지만 그거고, 또 하나가, 그거를 갖다가 투기든 투자든 하려고 그러면 이제 갭 투자를 좀 더 막겠다고 하는, 요거 두 가지인데,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가 제가 굉장히 불안한 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여하튼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더하는데 네. 지금 솔직히는 저금리에 딴 데 지금 사업 투자도 할 데가 많지 않고 네네네. 어디 나올 데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부동산으로 몰리는 심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건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 많이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저금리에 어디다가 그걸 묶어 놓을 겁니까? 어디 투자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든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요새는 원정 가서 사고 그러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정말 꼴보기 싫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뭐 갭 투자도 뭐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이거 왜냐하면 정부의 부동산에 관련된 거를 좀 이렇게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 쪼이는 거로 가고 그거를 여기가 쪼여지면 저기 가가지고 또 쪼이고 또 쪼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잘못됐다. 처음부터 잘못됐다. 왜냐하면 솔직히는 제가 이런 얘기 하기가 너무 안 그러면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대책 또 뭐 비판한다고 부동산 정책 비판한다고 제가 또 야단 맞을 거기 때문에 근데 아유, 잘하는 주제 비판인데 뭐. 아니 그거 근데 가지고. 처음부터 저는 뭐 김현미 장관 처음에 할 때 일단은 이제 맨 처음에 잘못한 게 그 임대 주택 사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을 주기 시작한 것부터가 사실 잘못 꼬였어요. 그 김종인 그러니까 대표가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문제점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다만 처음에는 혹시나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뭐 종부세에 대한 반대 여러 가지에 대한 반대가 심하니까 조금씩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랬던 거야.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그냥 그야말로 세게 나오는 시장에게 비친화적인 정부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아니 또 그래서 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거는 확실해서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돌아봐야 된다. 제가 여기서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전반적인 추세가 부동산을 쫓아다닌다고 그러는 거 일단은 네. 우리가 너무 막지를 말자. 그걸 막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무리수가 두기 시작을 한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정확하게 물게 하자. 그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세금을 정확하게 물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 다 자기네들 조심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방향하고 그 다음에는 공공에서 임대주택 짓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예. 이제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 정도는 넘었어요. 네. 근데 이것도 더 열심히 하고. 근데 가운데에 그 민간에 왜 투자하면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형성이 되고 이러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쓸데없이 인센티브 주지 말고 이것도
건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의 큰 맥을 잡는 거를 솔직히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뭐랄까요, 철학이랄까, 혹은 목표랄까,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의 목표인지, 아니면 집을 사지 않아도 네. 임대주택에서 편안하고 살 수 있는 게 목표인지. 안정되게. 이게 좀 불분명해요. 그렇다 보니까 투기 억제가 목표인 듯한데 그 목표 실현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김진애 의원님 말씀하신 게 핵심인데, 다주택자한테 종합부동산세를 이 중과세 강화하면서 다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종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주택을 안 가질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네. 대신에 그로 인해서 자기 소득이 좀 더 파악되고 뭐 임대소득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긴 했으나 네. 그로 인해서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피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네. 조세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예. 이 정책이 과연 투기 억제라는 정책의 목표와 부합하는 정책이냐? 이 김수현 전 그 청와대 수석이 설계한 사람 이름 얘기하지 맙시다. 정책인데 아니, 그분이 왜 이 정책을 설계했는지 저는 그건 알 것 같아요. 아니요, 그때 간이 작아 계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간이 작아 있었죠. 참여정부 트라우마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어쨌든 뭐 너무 누르지만 말고 네. 뭔가 이게 좀 어쨌든 뭐 속도 조절을 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고, 또 임대 시장을 좀 양성화시켜야 된다. 예. 이제 이런 어떤 본인의 그 소신도 있었고, 이런 등등이 결합돼서 그런 정책으로 나갔는데 정책 효과는 엉뚱하게 나타나고 있고, 갭 투자 억제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갭 투자 막기 위해서 특히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 1억 빌려가지고 막 10채씩 사고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이 억제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걸 갖다 대출만 눌러버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갭 투자하는 건 그럼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럼요. 아버지한테 1억 받아. 예. 김용민 씨가. 예. 그거 10채 사는 거는 못 막잖아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투기할 수 있고, 1억을 열채를 살 수 있습니까? 뭐 말하자면 아니, 전세를 전세 끼고 전세 전세 끼고. 끼고 그 차익이 작으니까 끼고 요즘에. 사니까.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자기 집 한 채 갖기도 어려워진 그렇지. 대출을 누르니까 이게 과연 사회적 형평성에서 맞느냐, 이런 불만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임대사업자. 근데 이게 예. 강력하게 투기 억제책이 된다면 그런 형평성 문제가 좀 따르더라도 국민들이 좀 불만을 덜 표할 텐데, 자고 나면 집이 올라. 자고 나면 그에 대한 박탈감이 얼마나 그 심해요. 열불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실수요자잖아요. 30, 40대 지금 요즘 한창 이제 제일 집을 많이 사는 실수요자란 말이에요.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도 들어보고 애들이랑 대화를 하면 열불이 나요. 열불. 예. 집은 사야, 이거 어른들 얘기를 통해서 사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살 타이밍을 이미 놓쳤어. 살 타이밍을 한 번 놓치고 한 몇 년 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것도 사실 한 채만 갖고 한 채 파셔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놓고 8년 동안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집이 못 나오게, 그렇습니다. 매물이 안 나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거래도 안 되고 살려고 해도 대출도 안 나오니까 그 우리는 뭐야? 우리 세대는 뭐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방향으로 내가 가는 여기 거예요. 이런 것만 들으러 오질 않는데 너무 저한테 퍼붓지 마세요. 예, 제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저는 거예요. 곧 국토위에 갈 사람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막 앞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제 기재부 부총리님하고 김은미 장관하고 좀 같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우리 그 정책실장님은 아직도 더 여러 가지 아직도 하지 않은 뭐 여러 가지 대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두 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미세함이나 정교함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근본적인 철학에 대한 게 여기저기 흔들어. 어떤 때는 이거를 막고 싶고 어떤 때는 저걸 막고 싶고 뭐 이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경제정책에 관련돼 가지고는 막는 데에만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운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잠깐 참을 수 있는 건 좀 참게 해주고 이래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너무 막는 데에 중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어떻게 토론을 해봐야 되거나 뭐 이러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국토에 가기 싫어지네 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돌리기 위해서 저는 솔직히는 그 중에 하나가 건강한 임대주택 시장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특히 민간에서 하는 임대주택에도 왜냐하면 우리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민간임대 남의 집 전세 살면서 계속 좀 잘 살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제 1호 법안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갱신 청구권이에요. 근데 그게 예. 재밌게도 예. 법사위 소속법이에요. 네, 법사위법.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임법은 법사위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우연인가 운명인가 내가 그거 통과시키고 나올게요. 왜냐면 예. 거기서 그것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는데 네. 저는 제가 그 안을 저는 이제 12년째 원안이 쌓여 있어서 이번에 꼭 해야 된다. 네. 더군다나 지금 임대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해야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그것도 저는 제가 내는 안 같은 거 항상 시장에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튜업돼서 이게 할 수 있나. 처음부터 너무 이상주의적으로만 할 수는 없다. 그런 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아마 이제 박주민 의원하고도 굉장히 토론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네. 제 편 들어주세요. 저는 항상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이상과 시장이 같이 운영되게끔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일입니다. 대선 때 정의당에서는 이제 9년 최장 9년까지 네. 안심주거를 할 수 있는 법안을 공약으로 내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2년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3년으로 늘리고 3회까지. 그래서 그 정도라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10년이잖아요. 예.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네. 괜찮겠다. 근데 이번에 박주민 의원이 영구적인 영구 무제- 거주할 수 있는 무제한. 정의당보다 더 무제한 갱신권 이러다가 막 이러고서 막 뭐 하나 그러면 안 아니 돼. 저는 그 법안 내놓은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 아 저거는 이제 방어용으로 냈다. 네. 그렇게 방어용. 하나 하시면 안 돼. 제일 센 안을 놓고 방어 치는 거고 아. 통과도 안 될 거고 예. 통과시킬 그건 의지가 안 돼. 있을지도 모르겠죠. 중간에 절충점을 찾게. 저는 2+2+2로 했는데요. 6년이군요, 이유가 뭐냐? 6년으로 한 이유가 되게 이제 학제하고도 연동이 돼 있고 이게 되게 6년으로 가니까 예. 그 다음에는 처음에 3년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첫 3년 때 처음에 전세값이 굉장히 오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2년으로 하면 지금 체제를 가면서도 이게 조금 이제 이게 좀 튠업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3년 그거 하면. 하고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또 이번에 그거 하나 한 거는 저는 여태까지 왜 5% 상한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런 게 너무 못마땅해. 아니 5%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숫자야? 그거 저는 얘기하는 게 소득 증가율 대비로 해야 된다. 오. 왜냐하면 우리가 소득이 어떤 때는 한 뭐 3, 4% 증가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떨어지는 때도 있고 그래요. 다 보일 때도 많죠. 그러니까 다 예. 보일 때,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연동을 시켜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 소득 대비 주택 비용에 대한 지불 능력을 얘기를 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뭐 이런 거를 좀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임대차 보호법에서 20분의 1 규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계약 갱신 시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2년이 끝났어. 네네. 그 다음에 새로 계약할 땐 적용이 안 돼요, 그게. 아. 그래서 이게 계약 계약 갱신 시에도 갱신 적용이 때만. 돼야 네. 그나마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것도 네. 좀 높다. 네. 5%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기왕에 그 법사위 가셨으니까 네. 저는 이 법안 이거는 꼭 통과시키고 하겠습니다. 나오신다는 거에 적극 네, 네. 지지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1년 더 쓰셔서 4회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하면 8년이잖아요. 제가 말이죠. 18대 국회의원 할 때 맨 마지막에 뉴타운 출구법을 했어요. 그때 법안이 한 35개가 올라왔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때 그 차명진 의원하고 저하고 예. 이틀 밤을 새면서 서로 말하자면 딜을 한 거야. 어디까지 네. 봐주고 좀. 예. 여하튼 그렇게 좀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정말 이게 필요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안들을 놓고 좀 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저기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여기까지 좀 하시죠. 네,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네. 그냥 저기 자꾸 괴로워지고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그냥 더 자꾸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아, 부동산 얘기하려고 했는데 넘어가야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가장 큰 관심인데 이 정부의 이런 정책에 있어서 뭐 나름대로 다 뭐 의미와 또 철학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관료들이 장난치는 건 없습니까? 관료들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까? 아니 그게 없으면 이상한 거죠.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 아니 이게 하셔야죠. 보세요. 대한민국의 관료라는 사람들이 뭐 다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네. 대체적으로 1가구 다주택자도 꽤 있고 강남 또 사는 강남에 사람도 집가는 많아요. 사람은 많고 네. 국회의원들은 다 뭐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 때 공약을 했어요. 각 당들이 1가구 1주택만 갖도록 하겠다. 근데 공약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점검해 보니까 저는 이걸 아예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거주 목적의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고는 못 갖게 하는 겁니다. 아 제가 오늘 마침 잘 됐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더 얘기하지 마시고 어. 저는 반대합니다. 왜요?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제가 다주택자예요. 음. 제가 뭐냐면 이제 제가 어떤 다주택자인지 아시죠?
저희 27년 된 다세대 주택 3가구가 있는 집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맨 처음에는 한 가구만 있다가 저희 부모님 계속 그 집에서 모시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됐어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기래요. 근데 제가 그때 다주택자가 되면서 저도 굉장히 싫어하다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착한 임대인이 되는 게 더 낫냐? 아니면 내가 저기 똑같은 금액으로 높은 고가의 아파트에 들어가서 샀냐? 난 지금 제 상태가 훨씬 더 낫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쓸데없이 사회에서 매도하게끔 만드는 게 지금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러다가 또 두들겨 맞을 거야. 저 두들겨 맞을 생각하고 합니다. 저는 뭐냐면은요, 제가 오늘 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요, 가령 정부 청와대 사람은 일가구 일주택만 해야 된다. 이러는 거가 저는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고위 공직자, 우리가 지금 시장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부자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저기가 있으면 세금을 정확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헌법상 우리가 어떤 걸 소유로 하든지 간에 우리의 권리가 있어. 근데 왜 그 권리를 고위 공직자라고 해서 제한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게 제가 약간의 반론을 아니요 그냥 우리 이제 이러다가 싸우니까 반론을 말씀드리면 짧게만 네. 아니 왜냐면 저는 얘기하는 게 부동산 우리도 정책이라는 게 하나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금으로 하겠느냐라는 거로 가야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말하자면 다른 종류의 사회로 제가 어떤 종류의 사회를 가도 꼭 일가구 일주택으로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일단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자는 게 첫 번째 취지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경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가려면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됩니다. 팔거나 백지 신탁하거나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 수립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뭐 국회 상임이나 이런 데 갈 때는 그럼 부동산을 백지 신탁하면 된다. 뭐 이런 제도를 둘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뭐 개인의 그 재산권 침해 아니냐. 근데 저기를 해보시죠. 한번 공직자윤리법에 보면은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직에 있던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 취업을 하고 그리고 그 취업을 통해서 뭔가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공직 퇴직 이후에 3년간 유관기관에 취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다. 근데 이것도 처음에 위헌 시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공직에 있는 이상 이 공무를 담임한 이상 그건 보통 시민의 보통 시민이 누리는 헌법적 권리하고는 권리보다는 제약을 받는 그런 자리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 위헌 시비가 사라졌어요. 저는 마찬가지 문제라고 봐요. 아니 저는 마찬가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공직에 관련된 거는 뭐냐면 정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지 말라라는 뜻이거든요. 3년 동안은 절대로 이용하지 마라. 그리고 이미 더 끈앞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꼭 일가구 일주택에 대해서 가령 저도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게 강남인데 강남에 뭐 저는 뭐 우리 동네를 굉장히 그냥 보통 동네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집값은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다라고 그래서 가령 저는 이거는 있어요. 심정적으로 저는 가령 그 임대주택자 그 인센티브 나왔을 때 말이죠. 상당히 그 고위 공무원들 중에서 다주택자들이 호응을 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거기에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제한을 하기에는 저는 그거는 이른바 헌법에 얘기하는 과잉금지다. 저는 그건 좀 과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에 속해서 우리 박원석 의원님하고 한번 나중에 토론해 보시죠.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 하면은 뭐 경실련에서 찍혔어요. 집 여러 개 많다고 토해 가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런 의견에 저는 뭐 제가 뭐 의원님 그 나라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또 거의 정책 발표하는 사람이 집 2채 가지고 가지 마시고 한 채만 가지고 사세요라고 발표를 하잖아요. 나라 쪽에서. 근데 본인은 2채를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한 채만 가지고 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누가 한 채만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한테. 이게 기조로 정책의 보이는 함의가 정책의 그렇다는 거예요. 정책의 정책의 함의가. 함의가. 아니 근데 예, 그건 그 내재된 의미가 약간 네. 그런 의미잖아요. 그거- 아니 실제로 김현미 네. 장관이 그 정책 네. 발표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앞으로 집 한 채만 가지라는 얘기다. 음흠. 다주택은 팔라는 얘기다. 네. 그리고 근데- 본인은 파셨어. 예. 네. 그리고 심지어 김현미 장관님 아니, 동생한테 근데- 팔았잖아요. 그 네, 집을. 네. 근데요, 예, 예. 그 뜻은 뭐냐 하면은, 되도록이면 시중에 다른 주택의 스톡이 나오기를 원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 네. 뜻이에요. 매물이 많이 나오길 매물이 바라는. 많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촉진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네, 네, 네. 그쪽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면 안 나놓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네. 그것도 그건데 음. 이 문제에서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것은 고위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다 그러니까 집을 많이 살 수 있느냐 사실 이것도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 간단한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공무원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러저러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 다 데리고 본인 집 하나 사놓고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거기서 버티면서 재산을 불려갖고 집을 여러 채 산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재테크들을 사용하는데 1급 공무원이 강남에다 몇 채씩 집을 살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이상한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데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뭐 소유하면 안 되고 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거꾸로 공무원으로 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어떻게 돈을 벌어서 저렇게 많은 집들을 사는지 어디서 정보를 얻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그런 모니터링을 해볼 거는 필요가 좀, 있는 그건 거죠. 확실히 그건 예. 필요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다세대 주택에 살아서 한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같은 좀 고가 아파트들을 여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은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고위공무원들이 다 강남에 뭐 전부 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지금 굉장히 뭐 퍼센티지로 봐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강남의 아파트를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아, 저 사람들이 이 국토부 정책을 내놓을 때는 저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구나라는 의심이 드는. 의심은 당연히 갈 겁니다. 그러면 그 정책에 시민들이 얼마나 더 많이 개입해서 그 정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다른 방법을 내놓던가 네. 해야 되는 건 저는 있다고 네, 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끊어주시고요. 네. 끊어주시고요. 예. 이거 저기 지금 아니, 토론 주제예요. 보고 네. 계시는 분, 보고 계시는 분 이건 저기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좀 내용을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건 저는 맞죠. 왜냐하면 예, 예. 솔직히 거론이 많이 됐어요. 네네네. 뭐냐면 저기 4개 주택을 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강화에 조그만 텃밭 주택을 갖고 있는데 제 노후를 뭐 하기 위한 건데 네네.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4채 그러니까 뭐 너는 왜 4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 전체 재산 규모를 좀 봐주십시오. 총이 야근하고 예, 예. 총저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왜냐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다세대 주택 27년 된 다세대 주택에서 착한 임대인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임대 등록은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네. 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 제가 죽을 때까지. 아이, 그럼요. 뭐,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네. 나머지 또 이 얘기는 김진애 TV에서 또 소상히 예, 하시면 제가 어떨까? 소상히 할 거고요. 월요일 날 아침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가 라이브. 이렇게 라이브로 해가지고 하니까 예.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진애 TV. 예, 꼭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진애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안녕. 예. 여기인가? 안녕. 나 지금 기